미국 명문대 교수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1년간의 연애 끝에 청혼을 받았어요. 그를 위해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산, 별장을 팔았습니다. 3억을 보낸 다음 날, 그 사람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알게 됐죠. 첫 만남부터 모든 게 계획된 거였다는 걸.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외로움을 파고든 조직적 로맨스 사기 이야기예요. 다정함 뒤에 숨겨진 가면, 그리고 처절한 배신. 하지만 이 여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직접 진실을 파헤친 지윤 씨의 이야기, 지금 시작할게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큰 행운이 깃들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윤은 컴퓨터 화면 속 숫자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오후 6시. 퇴근 시간이 지났지만 서둘러 일어날 이유가 없었어요. 집에 가봤자 어두운 원룸과 냉장고 속 유통기한 지난 우유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죠. 회계팀 동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누군가는 아이 학원 데리러 간다 했고, 누군가는 남편과 저녁 약속이 있다 했어요. 지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인사가 습관처럼 자연스러워진 게 언제부터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죠. 사무실에 혼자 남겨지자 형광등, 불빛이 유독 차갑게 느껴졌어요. 지윤은 천천히 컴퓨터를 끄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지쳐 보이게 됐을까요? 입술 끝이 축 처져 있었고, 눈가에는 옅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죠. 회사 건물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거리에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죠. 손을 잡고 걸어가는 연인들, 유모차를 끌고 가는 부부, 친구들과 웃으며 걸어가는 무리들. 지윤은 그 사이를 홀로 걸었습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 속에서 멈춰 선 돌멩이처럼요. 집으로 가는 길, 지윤은 습관처럼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카카오톡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심장이 잠깐 뛰었지만 열어보니 통신사 광고였죠. 요즘은 광고 알림조차 반가울 때가 있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찾는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지윤의 삶은 단조로웠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8시 반에 회사에 도착해요. 점심은 회사 근처 김밥 천국에서 해결하고, 저녁은 퇴근길에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거나 집 근처 식당에서 혼자 먹었죠. 주말에는 밀린 빨래를 하고 넷플릭스를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어요. 연애는 까마득한 예실이었죠. 대학 시절 한번 사귀어 본 게 전부였습니다. 졸업 후 취업 준비에 매달리다 보니 연애할 틈이 없었고, 겨우 취업에 성공하고 나니 이번에는 업무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30을 넘겼고 어느새 36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걱정, 어린 시선을 보냈어요. 어머니는 전화할 때마다 결혼 얘기를 꺼냈고, 명절에 만나는 친척들은 대놓고 물었죠. 남자친구 없냐고, 언제 결혼하냐고. 지윤은 웃으며 넘겼지만 그 질문들이 가슴에 작은 상처처럼 남았습니다. 지윤에게는 친구가 많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학창 시절에는 그런대로 어울리는 무리가 있었지만 졸업 후 하나둘 연락이 끊겼습니다. 다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자기 삶에 바빠졌어요. 지윤만 그 자리에 남겨진 것 같았죠. 유일하게 연락이 이어지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대학 동기 수연이었어요. 같은 과에서 만나 기숙사 룸메이트까지 했던 사이였죠. 졸업 후에도 한 달에 한 번은 만나 밥을 먹고 카톡으로는 거의 매일 연락했습니다. 지윤에게 수연은 유일한 친구이자 유일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난주 수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윤아, 나 다음 달에 결혼해.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어요. 물론 수연이 남자친구와 사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죠. 하지만 결혼이라니. 지윤은 축하한다고 말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연의 결혼 소식 이후 둘 사이에는 미묘한 거리가 생겼어요. 수연은 결혼 준비로 바빴고 연락도 뜸해졌죠. 지윤은 먼저 연락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축하해야 할 일인데 왜 자꾸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제 정말 혼자가 되는 건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현관문을 열자 어둠이 밀려왔죠. 불을 켜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좁은 원룸에는 아침에 나갈 때와 똑같은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정리되지 않은 침대, 싱크대 위에 놓인 빈 컵, 옷걸이에 걸린 코트. 지우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텔레비전을 켜지 않으면 이 방은 무덤처럼 고요했죠. 예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고 자유로웠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자유가 외로움으로 바뀌었어요. 저녁을 먹어야 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지만 먹을 만한 게 없었어요. 김치통 하나와 며칠 전 사둔 두부가 전부였죠. 지우는 한숨을 쉬며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도 밖에서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집 근처에는 지윤이 자주 가는 가정식 식당이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에 고향 손맛이라고 적혀 있었죠. 테이블 5개짜리 작은 식당이었지만 음식 맛이 집밥 같아서 지윤은 일주일에 서너 번은 들렀어요. 식당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익숙한 냄새의 긴장이 조금 풀렸죠. 저녁 시간이라 손님이 제법 있었어요. 회사원처럼 보이는 남자 둘이 소주를 마시고 있었고 구석 자리에는 노부부가 조용히 식사 중이었습니다. 어머, 지윤 씨 왔네. 주방 쪽에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미정 이모였습니다. 50줄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지만 웃을 때면 눈가에 따뜻한 인상이 떠올랐어요. 미정 이모는 몇 달 전부터 이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유독 지윤에게 살갑게 대했습니다. 지윤은 늘 앉던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메뉴판을 볼 필요도 없었죠. 미정 이모는 지윤이 뭘 좋아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김치찌개? 네. 이모 계란말이도 하나 주세요. 알았어. 금방 내올게. 미정 이모는 주방으로 들어갔고 지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는 퇴근하는 사람들이 바삐 지나갔어요. 손을 잡고 걷는 연인, 아이 손을 잡은 엄마, 동료들과 웃으며 걸어가는 직장인들. 지윤은 그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두었죠. 괜히 마음이 허해졌습니다. 잠시 후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시금치나물이 담긴 쟁반이 놓였어요. 혼자 먹기엔 푸짐한 상차림이었죠. 미정 이모는 다른 손님들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느라 분주했습니다. 지윤은 조용히 혼자 식사를 했어요. 얼큰한 김치찌개 국물이 속을 데웠지만 마음까지 따뜻해지지는 않았죠. 밥을 거의 다 먹을 무렵 식당 안이 한산해졌습니다. 소주를 마시던 남자들도 노부부도 계산을 하고 나갔어요. 미정 이모는 빈 테이블을 닦다가 지윤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윤 씨, 잠깐 앉아도 돼? 그럼요, 이모. 미정 이모는 맞은편에 앉으며 보리차 2잔을 내려놓았어요. 한 잔을 지윤 앞에 밀어주고 자신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피곤한 게 아니라 외로운 거지. 지윤은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미정 이모의 말이 전곡을 찔렀어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게 곧 대답이었죠. 미정 이모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사람 오래 봐왔잖아. 지윤 씨는 착하고 예쁜데 왜 혼자야? 남자친구 없어? 그냥 인연이 없나 봐요. 인연은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니야. 만들어야지.
지우는 대답 대신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미정 이모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인연을 만든다는 게 뭔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지우는 몰랐죠. 소개팅 앱을 깔아볼까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자신을 포장해서 보여주는 것도 피곤하게 느껴졌습니다. 미정 이모는 지훈의 표정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지윤 씨, 실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진지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들어 이모를 바라보았어요. 갑자기 이런 말 하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내 아들 얘기야. 아드님이요? 응,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대학 교수로 일해. 경제학을 가르치는데 이번에 안식년이라고 1년 동안 한국에 들어와 있어. 지우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미정 이모가 왜 갑자기 아들 이야기를 꺼내는지 감이 오지 않았죠. 근데 그 녀석이 공부만 하느라 연애를 못했어. 벌써 40이 넘었는데 아직 혼자야. 내가 보기엔 지윤 씨랑 잘 맞을 것 같아서. 미정 이모는 말끝을 흐렸어요. 지우는 그제야 이모의 의도를 알아챘습니다. 아들을 소개시켜 주겠다는 것이었죠. 이모, 저는 아, 부담 갖지 마. 그냥 밥 한 번 먹어보는 거야. 서로 안 맞으면 그냥 좋은 사람 만났다 생각하면 되고. 내가 봐온 지윤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미정 이모의 눈빛이 진심이었어요. 지윤을 진짜로 걱정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따뜻함에 지윤은 잠시 마음이 흔들렸죠. 미국에서 교수를 하신다고요? 응, 동부에 있는 대학이야. 이름이 좀 어려운데. 아, 코넬. 그런 데였나. 경제학과 부교수래. 안식년이라 1년 동안 쉬면서 한국에서 책도 쓰고 있대. 코넬 대학이라면 꽤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지윤도 이름은 들어본 적 있었어요. 미국 명문대에서 교수를 한다니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았죠. 근데 이모, 그런 분이 왜 아직 혼자세요? 그러니까 공부밖에 모르는 바보야. 연구하고 논문 쓰고 그것만 하다가 이렇게 됐어. 내가 몇 번을 잔소리했는지 몰라. 미정 이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진짜 아들 걱정하는 어머니 같았어요. 성격은 어떠세요? 순의 말수가 좀 적은 편인데 그게 차가워서 그런 게 아니라 조용한 거야. 한번 친해지면 살갑고 유머 감각도 있어. 지유는 보리차 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솔직히 관심이 생겼어요. 미국에서 교수를 하는 사람. 조용하고 순한 성격. 나쁘지 않게 들렸죠. 하지만 막상 낯선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하니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요? 교수님이시라면. 무슨 소리야, 지윤 씨가 왜 부족해? 회계사 자격증에 대기업 다니잖아. 무엇보다 성격이 좋잖아. 내가 사람 못 보는 눈이 아니야. 미정 이모가 손을 뻗어 지윤의 손등을 가볍게 토닥였어요.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죠. 한 번만 만나봐. 정 싫으면 안 만나면 되고. 지윤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실패할까봐 두렵고 또 상처받을까봐 걱정됐죠. 하지만 이대로 계속 혼자 살 수는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결혼 소식을 듣고 나서 그 외로움이 더 선명해졌어요. 생각해 볼게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 근데 너무 오래 고민하지는 마. 안식년이 1년이니까 시간이 많지는 않아. 미정 이모는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주방에서 사장님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유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거리에는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식당 유리창에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죠. 미국에서 온 대학 교수. 안식년이라 1년 동안 한국에 머문다는 남자. 어쩌면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36. 더 늦기 전에 한 번쯤은 용기를 내봐야 하지 않을까요? 지우는 계산을 하고 식당을 나섰어요. 밤바람이 서늘했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면서 미정 이모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죠.
인연은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니야. 만들어야지. 그날 밤, 지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기대가 싹트고 있었죠. 동시에 불안도 있었습니다. 이 만남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이대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 며칠 뒤, 지우는 다시 고향 손맛 식당을 찾았어요. 미정 이모는 지훈을 보자마자 기대에 찬 눈빛을 보냈습니다. 지우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모, 만나볼게요, 아드님. 미정 이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잘 생각했어. 절대 후회 안 할 거야. 그 말이 유난히 확신에 차 있었어요.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이요. 지우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가 결코 좋은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요. 첫 만남은 일주일 뒤 토요일로 잡혔습니다. 미정 이모가 장소를 정해주었어요. 광화문 근처의 조용한 카페였죠. 너무 격식 차린 곳도, 너무 캐주얼한 곳도 아닌 적당한 분위기라고 했습니다. 지우는 아침부터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뭘 입어야 할지 몰랐죠. 너무 차려입으면 부담스러워 보일 것 같고, 너무 평범하게 입으면 성의 없어 보일 것 같았습니다. 결국 베이지색 니트에 검은색 슬랙스를 골랐어요. 단정하면서도 부드러운 인상을 주는 조합이었죠. 화장도 평소보다 신경 썼습니다. 립스틱 색을 3번이나 바꿨어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한숨이 나왔죠. 이렇게까지 긴장한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카페에 도착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혹시 마음에 안 들면 어쩌지? 대화가 안 통하면 어쩌지? 별별 걱정이 다 밀려왔죠.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가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죠. 감색 재킷에 흰색 셔츠,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 둘이 멍거리다가 지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혹시 지훈 씨?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어딘가 신뢰감을 주는 톤이었죠. 네, 안녕하세요, 현우입니다. 어머니한테 많이 들었어요. 현우는 맞은편에 앉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의외로 순수해 보였어요. 미정 이모 말대로 차가운 인상이 아니었죠. 직원이 다가와 주문을 받았습니다. 지우는 아메리카노를, 현우는 카페라떼를 시켰어요. 어머니가 지훈 씨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착하고 똑똑하다고. 이모가 과장하신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회계사시라면서요? 그게 어떻게 평범해요? 현우가 진심으로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우는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대화는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주었어요. 미국 동부의 명문대에서 경제학을 가르친다고 했죠. 연구 분야는 행동경제학, 사람들이 왜 비합리적인 경제적 선택을 하는지 연구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정작 저는 제 인생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못하고 있어요. 공부만 하다가 이 나이가 됐네요. 현우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 모습이 허세 없이 솔직해 보였습니다. 지윤도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어요. 중소기업 회계팀에서 일한다는 것, 숫자 다루는 게 적성에 맞는다는 것, 하지만 가끔은 지루하다는 것.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말을 끊지 않고 적절한 타이밍에 맞장구를 쳤죠. 회계사는 숫자로 거짓말을 찾아내는 사람이잖아요. 멋진 직업이에요. 그 말에 지우는 웃음이 났습니다. 자신의 직업을 그렇게 표현해준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2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카페를 나설 때 지우는 이상하게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편하게 대화한 것 같았죠. 현우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시간이 너무 빨리 갔네요. 지우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현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가 유난히 따뜻해 보였죠. 두 번째 만남은 그 주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현우가 맛있는 파스타 집을 안다며 홍대 쪽으로 지훈을 불렀습니다.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죠. 조명이 은은하고 분위기가 좋았어요. 식사를 하며 현우는 미국 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캠퍼스의 가을 풍경, 학생들과의 에피소드, 연구실에서 밤새 논문 쓰던 이야기. 그의 말투는 과장 없이 담백했지만 이야기 속 풍경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았어요. 한국 음식이 제일 그리웠어요. 미국에도 한식당이 있긴 한데 맛이 달라요. 그래서 안식년 동안 한국 음식 많이 드시려고요? 그것도 있고 책도 써야 하고 좀 쉬고 싶기도 했어요. 현우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 몇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학 캠퍼스 전경, 연구실 책상, 학회에서 발표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어요. 여기가 제 연구실이에요. 책이 너무 많아서 정리가 안 돼요. 사진 속 연구실은 책과 논문이 쌓여 있었지만 나름의 질서가 있어 보였죠. 벽에는 액자에 넣은 학위증도 걸려 있었습니다. 지우는 사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짜 교수가 맞구나. 굳이 의심할 이유가 없었죠. 사진도 있고 이야기도 구체적이었습니다. 학회 발표 사진도 있어요. 작년에 시카고에서 했던 건데 현우가 다른 사진을 넘겼어요. 대형 강당에서 청중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수식이 보였죠. 지우는 그 모습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과 대화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세 번째 만남, 네 번째 만남. 둘은 점점 자주 만나기 시작했어요.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러 가고 평일 저녁에는 퇴근 후 간단히 저녁을 먹었죠. 현우는 늘 먼저 연락했고 지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 있으면 말해요. 들어줄게요. 그 말이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지훈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 동료와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 평소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현우에게는 말할 수 있었죠. 현우는 들으면서 조언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들어주고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게 지훈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죠. 한 달이 지나고 둘 사이는 꽤 가까워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한강변을 걸었어요. 해가 지고 강 위로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죠. 바람이 차가웠지만 현우가 옆에 있어서인지 춥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둘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말없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지윤 씨,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저 지윤 씨 좋아해요. 지우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고개를 돌려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죠.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우면 미안해요. 근데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끌렸어요.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현우는 급하게 덧붙였습니다. 대답은 천천히 해도 돼요. 부담 갖지 말고. 저도요. 지훈이 작게 말했어요. 네? 저도 좋아해요. 그날 밤, 지우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미국에서 온 대학 교수. 안식년이라 1년 동안 한국에 있는 남자. 자상하고 지적이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었죠.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36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연애를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지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했어요. 외로웠던 밤들이 끝나가는 것 같았죠. 연인이 된 후로 둘은 더 자주 만났습니다. 주말이면 데이트를 했고 평일 저녁에도 시간을 냈어요. 현우는 변함없이 다정했죠. 작은 것도 기억해주고 사소한 것도 챙겨주었습니다.
지난번에 좋아한다고 했던 케이크 사왔어요. 요즘 야근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피곤하면 억지로 안 나와도 돼요. 그런 말들이 지윤의 마음을 녹였어요. 이 사람이 진짜인가 싶을 만큼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날은 교제한 지 2달쯤 된 날이었어요. 토요일 오후, 둘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 날씨에 공원에는 사람이 많았죠. 연인들, 가족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보였어요. 지윤과 현우는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걷는 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죠. 현우의 손이 크고 따뜻했어요. 오늘 날씨 진짜 좋다. 그러게요. 이런 날 나오길 잘했어요. 지윤은 행복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공원에 오토바이가 들어올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지윤이 고개를 돌렸을 때 검은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헬멧을 쓴 사람이 운전하고 있었죠.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오토바이가 지윤 옆을 스쳐 지나갔어요. 동시에 뭔가가 지윤의 어깨를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가방이었어요. 지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가방끈이 어깨에 감겨 있었죠. 오토바이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리면서 지윤의 몸이 끌려갔어요. 지윤 씨, 현우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지윤은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어요. 아스팔트에 무릎과 손바닥이 긁혔죠. 가방끈이 끊어지면서 오토바이는 가방을 낚아채 사라졌습니다. 통증이 밀려왔어요. 다리에서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죠. 움직이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지윤 씨, 괜찮아요? 현우가 달려와 지윤을 부축했어요.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다리가 아파요. 지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통증보다 공포가 더 컸죠.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머리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지윤은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진단 결과는 오른쪽 다리 골절이었습니다. 깁스를 해야 했고 최소 2달은 목발 신세를 져야 한다고 했죠. 지윤은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엉망이 됐습니다. 가방 속에는 지갑, 휴대폰, 회사 서류가 들어 있었죠. 다 잃어버렸어요. 현우는 밤늦게까지 병원에 남아 지윤 곁을 지켰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대신 해주고 의사와 상담도 대신 했어요. 지윤의 손을 잡고 말했죠. 괜찮아요. 내가 다 도와줄게요.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랐습니다. 지윤은 현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다음 날부터 현우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꽃을 들고 오기도 하고 지윤이 좋아하는 과일을 사 오기도 했어요. 식사 시간에는 밥을 먹여주기까지 했죠.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부담돼요. 무슨 부담이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현우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지윤의 마음을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퇴원 후에도 현우의 헌신은 계속됐죠. 지윤은 깁스 때문에 출퇴근이 어려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들었고 택시비는 부담이 됐어요. 현우가 나섰습니다. 내가 출퇴근 시켜줄게요. 안식년이라 시간 많아요. 그건 너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운전하는 거잖아요. 그날부터 현우는 매일 아침 지윤의 집 앞에 왔어요. 지윤을 차에 태워 회사까지 데려다 주고 저녁에는 다시 와서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주말에는 장도 봐주고 청소도 도와주었죠. 지윤은 점점 현우에게 의지하게 됐어요. 아니,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우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죠. 하지만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컸어요. 현우 씨, 진짜 고마워요. 근데 책 쓰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시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책은 천천히 써도 돼요. 지금은 지윤 씨가 더 중요해요. 현우의 헌신적인 모습에 지윤은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구나.
운명처럼 만난 사람이구나. 그렇게 믿게 됐어요. 사고가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가까워졌을까요? 어쩌면 그 끔찍한 사고가 둘을 더 단단하게 묶어준 건지도 몰랐습니다. 지우는 깁스한 다리를 내려다보았어요. 아직 아팠지만 이상하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사고가 현우의 진심을 확인하게 해준 계기가 됐으니까요. 깁스를 푼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지윤의 다리는 완전히 회복됐고 일상도 제자리를 찾았어요. 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었죠. 이제 지윤의 일상에는 현우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현우의 메시지가 와 있었고 저녁에 퇴근하면 현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말이면 함께 시간을 보냈고 평일 저녁에도 짬을 내서 만났죠. 연인이 된 지 4달. 지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완전히 마음을 연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길고 외로웠는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빠르게 흘러갔어요. 현우를 만나기 전과 후 지윤의 삶은 완전히 다른 색깔을 띠고 있었죠. 어느 주말 아침 지윤은 현우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둘은 지윤의 원룸에서 함께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들어왔죠. 식탁 위에는 현우가 사온 샌드위치와 커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윤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어요. 현우 씨,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어요. 어디요? 제가 어릴 때부터 가던 곳이에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별장인데 같이 가볼래요? 현우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는 샌드위치를 내려놓고 지윤을 바라보았어요. 별장이요? 당연히 가고 싶죠. 지윤 씨한테 중요한 곳이면 저도 꼭 보고 싶어요. 지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우에게 그곳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버지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곳, 그곳을 현우와 함께 나누고 싶었죠. 다음 주 토요일, 둘은 지윤의 차를 타고 지방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3시간 거리였어요.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국도를 따라 한참을 달리자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아파트와 빌딩 대신 논밭과 산이 펼쳐졌습니다. 도시의 회색빛은 사라지고 초록색과 갈색이 어우러진 자연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현우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흙냄새와 풀냄새가 섞인 바람이 차 안으로 들어왔죠.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감탄했어요. 여기 진짜 좋다. 공기가 완전히 다르네요. 미국 시골 생각나요. 지윤은 운전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우가 이곳을 좋아해 주는 것 같아서 기뻤어요. 좁은 산길을 따라 10분쯤 올라가자 숲속에 자리 잡은 2층 목조 주택이 나타났습니다. 지윤의 별장이었죠. 나무로 지어진 집은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여전히 단단하고 아늑해 보였어요. 별장은 오래되었지만 정겨웠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설계하고 지은 집이었어요. 건축 회사에 다니던 아버지는 퇴직 후 이 집을 짓는데 인연을 쏟았죠. 나무 하나하나를 직접 고르고 못 하나까지 신경 썼다고 했습니다. 지윤에게는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유일한 유산이었어요. 마당에는 잔디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정원에는 야생화가 피어 있었습니다. 뒤편으로는 작은 개울이 흘렀어요. 물소리가 청명하게 들려왔죠. 현우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입이 떡 벌어진 표정이었어요. 와, 여기가 지윤 씨 별장이에요. 생각보다 훨씬 크고 좋은데요.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지어주신 거예요. 어릴 때는 여름마다 여기서 지냈어요. 매미 소리 들으면서 낮잠 자고 개울에서 물장구 치고. 추억이 많겠네요. 네, 그래서 쉽게 못 팔겠더라고요. 중개사 말로는 8억에서 9억 정도 한대요.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 뭔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지만 지우는 알아채지 못했어요. 지우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서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퀴퀴한 냄새도 약간 났죠. 하지만 집 안 구조는 여전했습니다. 거실에는 아버지가 쓰던 원목 책상이 그대로 있었고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창가에는 어머니가 좋아하던 화분 받침대가 놓여 있었죠.
지우는 벽에 걸린 사진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린 지윤. 세 사람이 이 별장 마당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어린 지윤을 무등 태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윤은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까지 이 별장 이야기를 했죠. 지윤아, 여기 잘 지켜라. 아빠가 남기는 거다. 현우가 조용히 다가와 지윤의 옆에 섰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보고 싶으시겠네요. 네, 가끔요 여기 오면 특히 아버지가 여기 계신 것 같아요. 현우가 지윤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지윤은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느꼈지만 울지 않았어요. 현우가 옆에 있어서 괜찮았죠. 그날부터 둘은 주말마다 별장에 갔습니다. 현우는 마당에 잡초를 뽑고 정원을 정리했어요. 오랫동안 방치되어 엉망이 된 화단에 새 흙을 채우고 씨앗을 심었죠. 망가진 나무 울타리도 직접 고쳤습니다. 공구를 다루는 솜씨가 제법 능숙했어요. 지우는 집 안을 청소하고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아버지의 책들을 먼지를 털어 다시 꽂고 어머니의 그릇들을 닦아 찬장에 넣었어요. 그러면서 어린 시절 추억이 하나씩 떠올랐죠. 이 식탁에서 밥을 먹었고 저 소파에서 아버지 무릎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둘은 함께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의 과거에 대해, 미래에 대해. 별장은 두 사람만의 아지트가 되어갔죠. 저녁이면 마당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별을 봤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밤하늘이었어요. 별이 쏟아질 것처럼 빛났죠. 개울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흘렀고 가끔 부엉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윤 씨, 나 여기가 정말 좋아요. 이 집도, 이 풍경도, 이 공기도. 근데 제일 좋은 건 지윤 씨랑 여기 같이 있는 거예요. 지윤의 심장이 뛰었어요. 현우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달빛 아래서 그의 얼굴이 유난히 부드러워 보였죠. 지윤은 아무 말 없이 현우의 손을 잡았어요. 어느 주말 예상치 못한 손님이 별장에 찾아왔습니다. 미정 이모였어요. 현우가 미리 연락해서 초대한 것이었죠. 미정 이모는 직접 담근 김치와 반찬을 커다란 아이스박스에 가득 담아왔습니다. 불고기 양념까지 해서 가져왔어요. 지우는 차에서 내리는 미정 이모를 보고 반가웠습니다. 사실 현우와 사귀면서 미정 이모를 자주 만나지 못했어요. 식당에 갈 시간이 없었죠. 이렇게 별장에서 만나니 더 반가웠습니다. 미정 이모가 지윤을 보자마자 두 팔을 벌렸어요. 우리 며느리 얼굴 좀 보자. 지윤은 미정 이모의 품에 안겼습니다. 며느리라는 호칭이 간지러우면서도 기분 좋았어요. 아직 정식으로 약혼한 것도 아닌데 미정 이모는 이미 지윤을 며느리로 생각하고 있었죠. 미정 이모는 별장 구석구석을 둘러보았습니다. 감탄을 연발했어요. 여기 진짜 좋다. 공기 봐. 공기. 서울이랑 완전 다르네. 우리 아들이 왜 여기 좋아하는지 알겠어. 나중에 손주들 데리고 오면 딱이겠다. 손주. 그 말에 지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현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너무 앞서가시는 거 아니에요? 뭘 다 될 일인데. 미정 이모는 자신만만하게 웃었습니다. 저녁은 마당에서 먹었어요. 현우가 숯불을 피우고 미정 이모가 가져온 불고기를 구웠습니다. 지윤은 상을 차리고 반찬을 덜었어요. 세 사람이 둘러앉아 고기를 구워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해가 지고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미정 이모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감탄했어요. 별이 이렇게 많은 거 얼마 만에 보는지 모르겠네. 서울에선 상상도 못하지. 식사가 끝나고 미정 이모가 지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작은 벨벳 상자였죠. 지윤 씨, 이거 받아. 이게 뭐예요, 이모? 열어봐. 지윤이 상자를 열자 안에는 순금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세공이 섬세한 전통 반지였어요.
오래된 것 같았지만 광택이 여전했죠. 들어보니 묵직한 무게감이 손에 전해졌습니다. 지우는 놀라서 미정 이모를 바라보았어요. 이모, 이건 너무. 내가 시집 올 때 시어머니한테 받은 거야.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거지. 시어머니가 나한테 주셨고, 이제 나는 내 며느리한테 주는 거야. 지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귀한 걸 받아도 되는 걸까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요. 이모, 정말 감사한데요. 이건 너무 귀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받아요? 귀하니까 주는 거지. 아무한테나 주겠어? 넌 이제 우리 가족이야. 현우 엄마로서 주는 거야. 미정 이모가 지훈의 손을 잡고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반지가 지훈의 손가락에 딱 맞았어요. 마치 처음부터 지훈을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요. 순금 특유의 따뜻한 빛깔이 피부 위에서 반짝였죠. 미정 이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지훈도 울컥했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어른이 없었습니다. 미정 이모가 진짜 시어머니처럼 느껴졌어요. 현우가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너무 빨리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직 청혼도 안 했는데. 뭘 어차피 할 거잖아. 이 엄마가 다 알아. 그리고 좋은 며느리는 빨리 잡아둬야 해.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별장에 퍼졌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어요. 지우는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날 밤, 지우는 반지를 바라보며 잠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심이구나. 가족이 되려는 거구나. 마지막 의심의 조각까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손가락 위의 반지가 무겁고도 따뜻하게 느껴졌죠. 한 달 후, 지우는 어머니를 별장으로 모셔왔습니다. 어머니는 현우와 미정 이모를 처음 만났어요. 지우는 긴장했죠. 어머니가 현우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그건 기우였어요. 현우는 어머니에게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허리를 90도로 숙이고 또박또박 말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윤 씨와 교제하고 있는 현우입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지윤 씨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현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얼굴 참 잘생겼네. 눈빛이 맑아. 우리 지윤이 복 받았어. 지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가 현우를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았어요. 미정 이모와 어머니도 금방 친해졌죠. 두 어머니는 부엌에서 함께 음식을 만들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지우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두 어머니가 나란히 서서 팔을 썰고 있었죠. 가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현우가 지훈 옆으로 왔어요. 잘 되는 것 같죠? 응, 어머니가 이모 마음에 드신 것 같아. 지윤 씨 어머니도 우리 엄마 좋아하시는 것 같고. 다행이다. 다음 달, 네 사람은 함께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지윤, 현우, 지윤의 어머니, 미정 이모. 2박 3일 일정이었어요. 현우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했죠. 비행기 표, 호텔, 식사까지. 지윤이 사양했지만 현우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는 아름다웠어요. 성산 일출봉에서 함께 사진을 찍고 올레길을 걸었죠.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진 해변에서 쉬기도 했습니다. 저녁에는 흑돼지 맛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현우는 지윤의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무거운 짐은 다 들고 계단을 오를 때는 팔을 내밀었어요. 어머니가 힘들어하면 먼저 쉬자고 했죠. 미정 이모도 지윤의 어머니와 팔짱을 끼고 다니며 친자매처럼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지윤은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어요. 진짜 가족 같았죠. 네 사람이 함께 걷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앞으로 이런 날들이 계속되겠구나. 결혼하면 명절 때마다, 기념일마다 이렇게 모이겠구나. 여행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호텔 방 발코니에서 둘은 나란히 앉아 밤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죠.
달빛이 바다 위에 은빛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지윤의 손을 잡았어요. 지윤 씨,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현우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지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안식년이 3개월 남았어요. 곧 미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지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현우가 떠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죠. 내가 먼저 미국으로 돌아가서 자리를 잡을게요. 집도 알아보고 이것저것 준비할 게 있으니까 지윤 씨가 여기 일 정리되는 대로 와요. 우리 같이 시작하자. 그건 사실상 청혼이었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요? 미국에서 같이 살아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둘이서. 지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다리던 말이었어요. 꿈꿔왔던 순간이었죠. 36해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 누군가에게 선택받는 느낌. 영원을 약속받는 느낌. 네, 좋아요. 현우가 지윤을 꼭 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어요. 파도 소리가 두 사람을 감쌌죠. 지윤은 현우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안식년 마지막 주가 다가왔습니다. 현우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 지윤은 인천공항까지 배웅했어요. 어머니와 미정 이모도 함께 왔죠. 출국장 앞에서 현우가 지윤의 어머니에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지윤 씨 꼭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그래, 믿는다. 우리 지윤이 잘 부탁해. 미정 이모도 지윤을 안아주었어요. 며느리, 빨리 와. 기다릴게. 현우와 지윤은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떨어지기 싫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금방 갈게요. 회사 정리하고, 비자 준비하고, 최대한 빨리 갈게요. 천천히 해도 돼요. 기다리게요. 사랑해요. 현우는 손을 흔들며 출국장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지윤은 그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어요. 현우가 떠난 후, 지윤은 본격적으로 미국 이주를 준비했습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냈어요. 상사는 아쉬워했지만 결혼이라는 말에 축하해 주었죠. 동료들도 부러워했습니다. 미국으로 가서 교수 부인이 된다니. 드라마 같은 이야기였어요. 짐도 조금씩 정리했죠. 가져갈 것과 버릴 것을 나눴습니다. 원룸 계약도 만료일에 맞춰 해지 통보를 했어요. 비자 서류도 준비하기 시작했죠. 바쁜 나날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힘들어도 견딜 수 있었어요. 끝에 현우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현우와의 연락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매일 영상통화를 했어요. 현우의 얼굴을 보면 그리움이 조금은 달래졌죠. 하지만 점점 통화 횟수가 줄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그러다 일주일에 1번. 영상통화를 해도 현우는 늘 카메라를 얼굴에만 고정했어요. 배경이 거의 보이지 않았죠. 주변 좀 보여줘요. 연구실 어떻게 생겼어요? 지금 좀 어수선해서 나중에 정리되면 보여줄게. 집은요? 어떤 동네에 살아요? 아직 임시로 지내는 곳이라 신혼집 구하면 그때 보여줄게. 지윤은 조금 서운했지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바쁘겠지. 학기가 시작되면 더 바쁠 거야. 시차도 문제였어요. 한국과 미국 동부는 14시간 차이가 났죠. 지윤이 퇴근하면 현우는 새벽이었고, 현우가 저녁이면 지윤은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시차가 14시간이나 나니까 통화하기 쉽지 않네. 미안해요. 빨리 와요. 같이 있으면 이런 걱정 안 해도 되잖아. 그 말에 지윤은 마음을 다잡았어요. 빨리 가야지. 빨리 가서 현우 곁에 있어야지. 그러던 어느 날 밤, 현우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지윤은 반가운 마음에 얼른 받았어요. 하지만 현우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죠. 뭔가 고민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사실 할 말이 있어서. 뭔데요? 무슨 일 있어요? 현우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미국 집값이 생각보다 너무 비싸. 얼마나 해요? 괜찮은 동네에 있는 집은 최소 5억은 해. 계약금만 3억 정도 필요하고. 지윤은 놀랐어요. 3억이라니.
적은 돈이 아니었죠. 내가 모아둔 돈이 좀 있긴 한데 계약금까지는 안 돼. 그래서 미안한데 현우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지우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현우가 뭘 말하려는지. 혹시 별장을 처분할 수 있을까? 거기서 3억 정도만 빼서 계약금으로 쓰면 나머지는 내가 대출받아서 해결할게. 미안해, 이런 부탁하게 돼서. 지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별장.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산.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곳.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윤 씨, 부담되면 안 해도 돼요. 그냥 내가 다른 방법을 찾을게. 미안해, 이런 말 꺼내서. 아니에요. 생각 좀 해볼게요.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별장을 팔아야 하나, 아버지의 흔적이 남은 곳을,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곳을. 하지만 다른 생각도 들었죠. 별장은 건물일 뿐이야. 중요한 건 사람이잖아. 현우와의 미래, 새로운 가족,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 손가락에 끼워진 순금 반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정 이모가 준 반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주는 반지. 저 사람들은 진심이야. 가족이 되려는 거잖아. 며칠 밤을 고민했어요. 결국 지우는 결심했습니다. 별장을 팔기로요. 아버지가 계시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아마 이해해 주셨을 거야.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지우는 부동산에 연락했어요. 금매로 내놓으니 금방 매수자가 나타났죠. 8억 5천만 원에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죠. 이미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별장을 마지막으로 방문한 날, 지우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마당에서, 거실에서, 아버지의 책상 앞에서.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죠. 아버지의 웃음소리, 어머니가 부르던 노래, 개울에서 놀던 어린 시절. 아빠,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지우는 빈집에 인사를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3억 원을 현우가 알려준 미국 계좌로 송금했어요. 송금을 완료하고 현우에게 연락했죠. 현우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꼭 좋은 집 구해놓을게.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빨리 보고 싶어요. 나도 빨리 와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됐다. 곧 미국으로 간다. 현우 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야. 손가락에 순금 반지가 반짝였어요. 모든 게 잘 될 거야. 지우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송금을 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현우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바쁘겠거니, 집 계약하느라 정신없겠거니, 시차도 있으니까. 지우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기다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지우는 먼저 메시지를 보냈어요. 여보, 잘 지내요? 집 계약은 잘 되고 있어요? 답이 없었습니다.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어요. 나흘째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다가 끊어졌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엔 아예 연결이 되지 않았죠. 왜 이러지? 지우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닷새째, 여섯째, 일주일. 현우의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어요. 메시지는 읽히지 않았고 이메일도 답이 없었습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은 그대로였지만 접속 기록이 며칠째 없었죠. 지우는 밤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혹시 연락이 왔을까? 혹시 내가 못 본 메시지가 있을까? 하지만 화면은 늘 고요했어요. 알림음 하나 울리지 않았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채웠죠. 사고가 났나? 아픈 건가?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아니면 설마. 지우는 그 설마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 현우가 그럴 리 없어. 열흘이 지났을 때 지우는 미정 이모에게 연락했어요.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죠. 이상했어요.
미정 이모는 항상 전화를 잘 받았거든요. 며느리라고 부르며 살갑게 대해주던 사람이었는데 지우는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고향 손맛 식당. 미정 이모가 일하던 곳. 식당 문을 열자 익숙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 미정 이모가 아니었죠. 낯선 중년 여자가 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지우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미정 이모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카운터에 앉아있던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지훈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머, 지훈 씨 아니에요? 오랜만이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미정 이모 찾아왔는데요. 오늘 안 나오셨어요? 사장님의 표정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뭔가 난처한 듯한 어색한 표정이었죠. 미정이요? 네, 여기서 일하시던 분이요. 그 사람, 몇 달 전에 그만뒀어요. 지우는 멈칫했습니다. 몇 달 전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미정 이모는 몇 주 전에도 별장에 왔었는데, 제주도 여행도 같이 갔었는데, 그만두셨다고요? 언제요? 석 달 전인가?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더라고요. 개인 사정이 있다면서. 석 달 전이요? 지훈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어요. 시간이 맞지 않았습니다. 석 달 전이면 미정 이모가 별장에 오기 전이었어요. 순금 반지를 주기 전이었죠. 혹시 미정 이모 연락처 아세요? 전화가 안 되거든요. 나도 몰라요. 그만두고 나서 연락이 끊겼어. 원래 오래 일하던 사람도 아니었고, 지우는 더 물었습니다. 미정 이모가 아들이 미국에서 교수한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들으신 적 있으세요? 사장님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들,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데 그 사람 가족 얘기한 적 없어요. 그냥 혼자 일하러 온 사람이었는데 아들이 없다고요? 글쎄, 나한테는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미정 씨가 원래 말이 없는 편이긴 했는데 지우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식당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현우가 다닌다던 미국 대학, 코넬 대학교 경제학과 홈페이지에 접속했어요. 교수진 명단을 찾았습니다. 이름을 하나하나 확인했죠. 현우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부교수라고 했는데, 행동경제학을 연구한다고 했는데, 혹시 다른 대학인가? 지우는 미국 동부의 다른 명문대를 검색했습니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컬럼비아, 경제학과 교수진 명단을 모두 확인했어요. 현우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비슷한 이름도 없었죠. 지우는 예전에 현우가 보여줬던 사진들을 떠올렸습니다. 학회 발표 사진, 연구실 사진, 캠퍼스 사진. 그때는 의심 없이 봤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죠. 학회 발표 사진을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현우가 카톡으로 보내준 사진이었어요. 대형 강당에서 발표하는 모습,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복잡한 그래프가 보였죠. 지우는 그 사진을 구글 이미지 검색에 넣어보았습니다. 검색 결과가 떴어요. 같은 사진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인물의 이름은 현우가 아니었어요. 전혀 다른 이름이었죠. 미국의 다른 대학 교수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논문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현우가 예전에 보여줬던 논문. 본인이 쓴 거라고 했죠.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했어요. 논문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저자 이름은 현우가 아니었어요. 모든 게 가짜였습니다. 학력도, 경력도, 신분도, 현우가 보여줬던 모든 것이 조작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사진을 가져다 쓰고 다른 사람의 논문을 자기 것이라고 했던 거죠. 지우는 화면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눈앞이 흐려졌죠. 눈물인지 어지러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야. 전부 거짓말이었어. 지우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지난 몇 달이 필름처럼 지나갔어요. 첫 만남, 다정했던 데이트, 오토바이 사고, 헌신적으로 돌봐주던 모습, 별장에서의 시간.
미정 이모가 준 순금 반지, 제주도, 여행, 청혼. 모든 게 연기였던 걸까요? 모든 게 계획된 거였던 걸까요? 손가락에 끼워진 순금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정 이모가 시어머니에게 받은 것이라며 줬던 반지. 이것도 거짓말이었을까요? 어디서 구한 건지도 모르는 반지. 지우는 반지를 빼서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를 감정이 터져나왔죠. 36해 동안 처음으로 누군가를 믿었는데,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는데, 처음으로 미래를 꿈꿨는데,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3억 원. 별장을 팔아서 보낸 돈.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산을 처분해서 마련한 돈.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어요. 현우가 알려준 계좌. 미국 계좌라고 했죠. 하지만 그게 정말 미국 계좌였을까요? 아니면 국내 어딘가의 대포 통장이었을까요? 지우는 은행에 연락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송금이 완료된 후였어요. 돌이킬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지우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이 엉망이었어요. 밤새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어젯밤과는 다른 눈빛이었어요. 더 이상 울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당한 대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죠. 지우는 회계사였어요. 숫자를 다루는 사람, 거짓을 찾아내는 사람. 그동안의 경력이 헛된 게 아니었습니다. 찾아낼 거야. 반드시. 지우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현우와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 송금, 내역,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지우는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 지능범죄수사대. 접수 창구에서 사기 피해를 신고하겠다고 말했어요. 담당 형사가 나왔습니다.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어떤 일로 오셨어요? 지우는 준비해 온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현우와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기록, 송금 내역, 별장 매매 계약서. 회계사답게 꼼꼼하게 정리해왔어요. 로맨스 사기를 당했습니다. 3억 원을 송금했는데 상대방이 연락을 끊었어요. 형사가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표정이 미묘했어요. 어딘가 미심쩍다는 듯한 눈빛이었죠. 연애하다가 헤어진 거 아니에요? 돈은 자발적으로 보내신 거고. 지윤의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말했어요. 자발적으로 보낸 게 맞아요. 하지만 속아서 보낸 거예요. 이 사람 신분 자체가 가짜입니다. 미국 대학 교수라고 했는데 확인해보니 그런 사람 없어요. 학력도 경력도 전부 조작이에요. 형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 증거가 있어요? 지윤은 추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현우가 다닌다던 대학의 교수진 명단. 현우의 이름이 없다는 것을 캡처한 화면이었죠. 그리고 현우가 보여줬던 학회 사진의 원본 출처. 사진 속 인물이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증거였어요. 형사가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직접 조사하신 거예요? 네, 저 회계사예요. 숫자 추적하는 게 제 직업이에요. 지우는 한 가지 더 보여주었습니다. 송금 계좌 추적 결과였어요. 현우가 알려준 계좌가 미국 계좌가 아니라 국내 대포 통장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냈죠. 은행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였습니다. 형사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 정도면 수사 착수할 수 있겠네요. 조직적인 사기 냄새가 나는데.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포 통장 명의자를 추적했어요. 며칠 후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용의자 한 명 잡았습니다. 경찰서로 와주시겠어요? 지우는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어요. 취조실 옆 대기실에서 형사를 만났습니다. 대포 통장 명의자를 잡았는데 의외의 인물이 나왔어요. 누구요? 젊은 여자예요. 27살 이름은 박수진. 지우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구지? 현우와 무슨 관계지? 형사가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 흥미로운 진술을 했습니다. 혼자 한 게 아니래요. 공범이 있다고. 취조실 유리창 너머로 수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작은 체구에 긴 생머리.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죠. 형사가 취조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우는 유리창 너머에서 지켜보았어요. 박수진 씨, 다시 한번 물을게요. 이 돈이 어디서 온 건지 알고 있었어요? 수진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현우 오빠가. 아니, 준혁 오빠가 여자 만나서 돈 뜯어내는 거. 준혁, 현우가 아니고? 현우는 가명이에요. 본명은 강준혁이에요. 지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현우라는 이름조차 가짜였어요. 수진의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오빠 여자친구예요. 2년 동안 사귀었어요. 엄마랑 오빠가 같이 일하는 거 알고 있었고, 저도 도와줬어요. 엄마라고요? 박순자요. 식당에서 일하던 그 사람 제 친엄마예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미정이라는 이름도 가짜고? 네. 엄마 본명은 박순자예요. 미정은 가짜 이름이에요. 지우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미정 이모. 그렇게 다정하게 대해주던 사람. 며느리라고 부르며 순금 반지까지 줬던 사람. 그 사람이 사기꾼의 공범이었다니. 형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한테 오토바이 사고가 있었어요. 한강변에서 가방 날치기 당하고 다리 골절됐죠. 그것도 당신들 짓이에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것도 연출이에요. 오빠가 시킨 거예요. 타겟이 다치면 자연스럽게 돌봐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더 빨리 친해지고 더 깊이 믿게 되니까. 누가 오토바이를 탔어요? 수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요, 제가 탔어요. 지우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한강변에서 데이트하던 날, 갑자기 다가온 오토바이, 헬멧을 쓴 사람이 가방을 낚아채던 순간, 바닥에 넘어지며 느꼈던 고통. 그게 전부 계획된 거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헬멧 속에 숨겨진 얼굴. 그게 바로 이 여자였던 거죠. 수진, 강준혁의 여자친구, 박순자의 딸. 형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강준혁이 타겟에게 접근하고 박순자가 어머니 역할을 하고 당신은 사고를 연출한 거네요. 네, 셋이 팀이에요.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처음이 아니라고? 비슷한 거 몇 번 했어요. 이번에 제일 큰 건이었고. 수사가 확대되었습니다. 수진의 진술을 바탕으로 박순자와 강준혁의 행방을 추적했어요. 일주일 후, 둘 다 검거되었습니다. 박순자는 지방의 모텔에 숨어 있었고, 강준혁은 부산에서 새로운 타겟을 물색하던 중이었죠. 지우는 형사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3명 전원 검거했습니다. 재판에 넘길 예정이에요. 제 돈은요?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일부는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다 써버리지는 않았더라고요. 하지만 전액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뭔데요? 박순자가 드렸다는 그 반지 있잖아요. 순금 반지 감정 의뢰해봤는데요. 지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거 순금 아니에요. 도금이에요. 시장에서 몇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거래요. 지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금 반지, 시어머니에게 받은 거라던 반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거라던 반지, 그것마저 가짜였어요. 집에 돌아와 서랍 속에 넣어둔 반지를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보았어요. 여전히 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빛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싸구려 도금의 번쩍거림, 진짜를 흉내낸 가짜의 빛. 지우는 반지를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금속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텅 빈 방 안에 울렸어요. 모든 게 가짜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재판이 열렸습니다. 지우는 피해자 진술석에 섰어요. 법정에는 강준혁, 박순자, 수진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들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강준혁, 한때 현우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남자. 지금은 수의를 입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눈이 마주치자 슬쩍 시선을 피했어요. 박순자, 며느리라고 부르며 가짜 반지를 끼워주던 사람. 지금은 초췌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의 따뜻한 미소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수진, 자신의 다리를 부러뜨린 장본인. 젊은 얼굴에 불안한 눈빛을 하고 있었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본명 강준혁, 41세, 전문 결혼 사기꾼.
전과 이번. 이번 사건 외에도 유사 수법으로 3명의 피해자가 추가로 확인되었어요. 징역 7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박순자, 58세. 강준혁의 오랜 공범이자 수진의 친어머니. 가짜 어머니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는 역할을 했죠.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박수진, 27세. 강준혁의 연인이자 박순자의 딸. 오토바이 사고 연출 및 대포 통장 관리를 담당했어요. 자수 및 수사 협조를 참작하여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압수된 재산에서 1억 2천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3억 중 절반도 안 되는 돈이었어요. 나머지는 이미 다른 곳에 빠져나간 뒤였죠. 생활비로 쓰고 도박에 쓰고 어디론가 빼돌린 돈이었습니다. 지우는 그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분하고 억울했지만 그래도 끝이 났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모든 게 끝나고 지우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새 직장을 구했어요. 예전보다 작은 회사였지만 다시 숫자를 다루는 일을 시작했죠.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밤에는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예전과 같은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지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게 되었어요. 누군가 친절하게 다가오면 먼저 의심부터 했죠. 혹시 뭘 노리는 건 아닐까? 혹시 나한테서 뭘 얻으려는 건 아닐까? 식당에서 아주머니가 반찬을 더 주면 경계했고 회사 동료가 커피를 사주면 불안했습니다. 마음을 여는 게 무서웠어요. 다시 상처받을까봐. 어느 날 밤,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들. 저 불빛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그 중에 진심인 사람은 얼마나 될까? 예전에 지우는 사람을 믿었어요. 외로웠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좋은 사람을 만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났어요. 손가락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지가 끼워져 있던 자리.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죠. 가짜 반지는 버렸고 진짜 반지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다시는 쉽게 믿지 않을 거야. 그 말이 공허하게 방 안에 울렸습니다. 며칠 후 지우는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별장을 판 이후로 처음이었죠. 묘비 앞에 꽃을 놓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빠, 별장 못 지켰어요. 미안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아빠, 나는 아직 살아있어요. 무너질 뻔했는데 안 무너졌어요. 지우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죠. 언젠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겠죠? 아빠라면 뭐라고 했을까?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지우는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괜찮아. 우리 딸?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돼. 묘소를 나서며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어요. 구름 한 점 없이 파랬죠. 햇살이 따스하게 얼굴을 비췄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많았어요. 돈도, 별장도,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도, 그리고 사람을 쉽게 믿는 마음까지. 하지만 아직 남은 것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있었고 자신의 두 손이 있었어요. 숫자를 다루고 거짓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었죠. 무엇보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내일이 있었습니다. 지우는 걸음을 옮겼어요.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상처는 남겠지만 흉터는 강해진 증거라고 하잖아요. 지우는 이제 더 강해질 거예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사랑은 우리를 약하게도 그리고 강하게도 만듭니다. 누군가를 믿는 마음은 다쳤어도 다시 시작할 용기까지 빼앗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상처보다 한 걸음 더 앞서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